검은 베일을 두른 손이 노인의 팔에 주사기를 꽂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밤에 너무 시끄럽게 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계단 아래로 던지고 뜨거운 부직갱이로 다리를 지지고 약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신의 이름을 빌려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보살피겠다고 서약한 수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녀원 하면 조용한 기도 소리와 따뜻한 보살탐을 떠올리죠. 하지만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벽돌 담장 안에서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듣지 못한 비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담장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꺼냅니다. 1933년에 태어난 세실 봄백, 수도명 고드프레다 수녀는 1977년부터 벨기에 베테렌의 노인 요양병동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범적인 수녀였거든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환자들에게도 헌신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 뇌수술을 받은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수술 후 그녀는 모르핀에 중독되었고 중독은 곧 돈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마약은 구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설상가상으로 그녀 곁에는 은퇴한 선교사와 지역 교사 등 사치스러운 취향을 가진 연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연인들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던 그녀는 결국 가장 쉬운 표적을 골랐습니다. 바로 자신이 돌보던 노인 환자들이었죠. 저항조차 할 수 없는 노인들의 지갑을 털고 통장을 빼돌리고 재산을 조금씩 훔쳐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단 1년 만에 약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환자들의 요도관을 이유 없이 강제로 뽑아내는 방식으로 고통을 즐겼다고 합니다. 돈이 목적이었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동료 수녀들이 이상함을 눈치챈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드프레다 수녀가 담당하는 병동에서만 유독 환자들이 연달아 숨져나갔거든요. 38명의 노인 환자 중 절반이 훌쩍 넘는 21명이 원인도 불분명한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숫자였죠.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신문이 시작되자 그녀는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 3명에게 치사량의 인슐린을 주사해 살해했다는 자백이었습니다. 인슐린은 당뇨 환자에게 쓰는 약이지만 과다 투여하면 혼수 상태를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가 밤에 너무 시끄럽게 군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방해받기 싫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체포 이후에는 살인 혐의 외에도 처방전 위조와 약물 남용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3건만 인정했지만 수사관들은 실제 희생자가 최대 3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더 황당합니다. 1978년 3월 법원은 그녀에게 재판을 받을 정신적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고 그녀는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것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피해자 21명의 죽음은 끝내 누구의 책임도 되지 못한 채 기록 속에 묻혔습니다. 16세 소녀 파트리샤 케이힐에게 아일린 쇼 수녀는 처음엔 구원처럼 보였습니다. 케이힐은 5살부터 13살까지 친척 신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던 아이였거든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비밀을 처음으로 꺼낼 수 있었던 상대가 바로 쇼 수녀였습니다. 뉴저지 자비의 수녀회 소속이었던 쇼 수녀는 케이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사에 개인적으로 초대하고 기타 실력이 부족해도 한껏 격려해주면서 친밀감을 쌓아갔죠. 케이힐 입장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어른을 만난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충분히 쌓였다고 판단한 순간 쇼 수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케이힐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자리에서 음료에 정체불명의 약물을 몰래 탔고 케이힐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모든 게 벌어진 뒤였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컨벤트 스테이션의 자비에르 센터, 수녀회 피정시설 등 장소를 바꿔가며
학대는 이어졌습니다. 이미 한 번 깊은 상처를 입은 소녀에게 가장 믿었던 어른이 다시 칼을 꽂은 겁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가장 믿어야 할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이의 세계는 그렇게 두 번째로 무너졌습니다. 쇼 수녀의 학대는 한 장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렌락 수녀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반복되었고, 심지어 다른 수녀들이 케이힐이 쇼 수녀의 방으로 올라가는 걸 목격하고도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또 하나의 공범이었던 셈이죠. 쇼 수녀는 케이힐을 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술과 신경안정제를 먹였습니다. 약에 취한 상태에서는 저항도 판단도 흐려지니까요. 케이힐이 성인이 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쇼 수녀는 케이힐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강압적으로 금지했고, 친구 관계도 하나씩 끊어냈습니다. 완전한 고립, 그것이 통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케이힐은 고통을 버티기 위해 마약과 술에 기댔고, 매일같이 스스로를 끝내고 싶다는 충동과 싸워야 했습니다. 도망치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쇼 수녀가 교장으로 있던 세인트 세실리아 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기도 했죠. 하지만 벗어나면 다시 끌려오는 관계가 수년간 반복됐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케이힐은 이것이 학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고, 1994년 변호사를 선임해 수녀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녀회는 즉각 쇼 수녀를 감옥에서 배제했지만 10년 뒤 그녀가 저지시티에서 버젓이 다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케이힐의 상처는 다시 한번 덧났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케네디 지구의 작은 수녀원에는 두 수녀가 이웃한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레티시아 로페주 수녀와 루즈 그라나다 수녀였죠. 겉으로 보면 같은 신앙 아래 같은 지붕을 나누는 동료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라나다 수녀는 콜롬비아 현지에서는 보기 드문 붉은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외모로 눈길을 끌었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 건 그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과 그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돕는 활동을 이어갔거든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999년 보고타에서는 이른바 사회 정화를 내세운 무장 자경단이 수십 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그라나다 수녀는 두려움 없이 나서 희생자들의 인권을 외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모습이 존경스러웠겠지만 바로 옆방의 로페주 수녀에게는 달랐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이었던 로페주 수녀는 성매매 종사자를 돕는 그라나다 수녀의 활동을 극도로 혐오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신을 믿는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방 하나 차이가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1999년 11월 보고타 외곽의 한 도로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다리는 절단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여러 발의 총상이 있었으며 불에 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렸습니다. 콜롬비아 경찰이 미국 FBI의 법의학 팀까지 끌어들인 끝에 밝혀진 신원은 바로 실종 신고되었던 루즈 그라나다 수녀였습니다. 경찰은 시신 처리 수법을 보고 즉시 확신했습니다.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라 가까운 내부인이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이라고요. 수사는 수녀원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수녀원 바닥이 최근에 새로 칠해져 있었고 강력한 세제로 구석구석 닦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목격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한 목격자가 로페즈 수녀가 그라나다 수녀의 친구에서 다량의 피를 빨래하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 증언한 겁니다. 로페즈 수녀는 생리혈이라고 잡아댔지만 설명이 되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로페즈 수녀는 체포되었으나 결정적 물증 부족으로 17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FBI를 다시 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라나다 수녀의 방 벽에서 교묘히 숨겨진 혈흔 패턴을 찾아냈고 시신을 출구 방향으로 끌고 간 혈흔 자국도 확보했습니다. 결정타는 골판지였습니다. 로페즈 수녀의 방에서 나온 골판지 조각의 절단면이 시신 옆에 버려진 골판지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2002년
로페즈 수녀는 유죄 판결을 받고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버몬트주 벌링턴에 있던 성 요셉 가톨릭 고아원은 19세기 중반부터 1974년 문을 닫을 때까지 수백 명의 아이들을 품었던 곳입니다. 섭리의 수녀회가 운영했고 외부에는 고아들을 위한 따뜻한 피난처로 알려져 있었죠. 그 실체가 드러난 건 고아원이 폐쇄되고도 한참 뒤인 1993년이었습니다. 갓 결혼한 조셉 바크윈이 변호사 필립 화이트를 찾아가면서였습니다. 계기는 뜻밖에도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아내가 남편의 몸에 남은 흉터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바크윈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흉터는 1950년대 성 요셉 고아원에서 수녀들에게 당한 가혹 행위의 흔적이라고요. 그가 묘사한 고아원은 자비라고는 한 줌도 없는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한 소녀가 수녀에 의해 계단 아래로 던져져 코와 귀에서 피를 쏟으며 뇌 손상을 입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한 소년이 수녀에게 심하게 흔들려 쇼크 상태에 빠지는 것도 목격했고요. 그리고 바크윈 자신도 수녀에게 계단 밑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 성추행을 당한 뒤 날카로운 도구로 성기가 베이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몸에 남은 흉터는 그날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교구 신부들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고 결국 교회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용기가 수십 년간 닫혀있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바크윈의 소송은 혼자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침묵 속에 갇혀있던 생존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댐이 무너지듯 한 명이 나서자 나머지가 따라왔습니다. 생존자 셀리 데일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토사물을 강제로 다시 먹어야 했던 기억을 증언했습니다. 체벌이라는 명목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데일은 어린 소년이 창문 밖으로 밀려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호수에서 또 다른 소년이 익사당하는 것도 바로 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른 생존자들의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사탕을 훔친 소녀의 손끝을 불로 태우고 아이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가격하고 펄펄 끓는 라디에이터 앞에 세워 화상을 입히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말썽을 피우는 아이는 높은 창문 밖으로 거꾸로 매달렸고 침대 프레임에 묶인 채 단체로 구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수녀는 아이의 머리를 물속에 강제로 밀어넣거나 우는 아기의 얼굴을 파래질 때까지 덮어 숨을 막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신의 이름을 내건 시설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2018년 언론 보도로 사건이 다시 조명되자 벌링턴 교구는 마지못해 학대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끝내 국가 차원의 전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나사렛의 가난한 수녀회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의 나사렛의 집이라는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국경을 넘나들며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 비행 청소년들을 수용했죠. 겉으로는 자비로운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1998년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나사렛의 집을 겨냥한 학대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에버딘과 글래스고 시설의 전 거주자들이 잇따라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수녀들의 무자비한 폭행과 성학대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퀴즐랜드의 나사렛 시설에서 자행된 고문이 무려 90년 이상 조직적으로 지속되었으며 1976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끝났다는 겁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세 세대에 걸친 학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호주 경찰과 정부 고위 관리들이 수십 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수녀원이라는 이유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은 담장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고 새어나왔어도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의 집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체벌의 수준을 한참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수녀들은 아이들의 다리를 달궈진 부직갱이로 쥐졌고 마취도 없이 펜치로 살을 파고든 발톱을 뽑아냈습니다. 펄펄 끓는 물을 고의로 부어 화상을 입히고 반항하는 아이는 침구조차 없는 밀실에 장기간 가두었습니다. 중세시대 고문실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20세기 복지시설 안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 미들즈브러 시설의 생존자 베라 윌셔는 수녀에게 너무 심하게 맞아 전치 5주의 중상을 입고 의무실에 실려갔습니다. 시설을 방문한 이모에게 폭행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받았죠. 칼라일과 뉴캐슬 시설에 있었던 낸시 윌러비는 아이들이 나이에 맞지 않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일하다 다쳐도 수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의 조사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다가 오줌을 싼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자신의 토사물을 강제로 먹게 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녀들이 가장 잔인하게 사용한 무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분리였습니다. 서로 의지하는 형제 자매를 고의로 다른 시설에 입양 보내거나 따로 수용해 아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버팀목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려나간 가족의 연결고리는 평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의 이름을 빌린 폭력은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가장 믿어야 할 존재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5 사례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폐쇄된 공간, 닿지 않는 감치,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의 성역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결과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그 용기로 드러난 진실조차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기관도 어떤 신념도 약자를 향한 폭력 앞에서는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